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군의 대응 실태가 드러났다며 책임자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군보다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고 있었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 아니냐며 맞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가 대선 기간 불거진 의혹으로 검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하루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중국에서 입국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내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가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전시회에는 국내외 기업 3천여 곳이 참가해서 미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부산과 울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퇴근 시간 무렵부터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예정이고 경기 동부 등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성남FC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 요구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선 기간 불거진 여러 의혹으로 자신이 직접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날짜 다음 주 초반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조금 전에 확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전 10시 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일정의 이유로 불출석했고 다시 조율 끝에 검찰은 오는 10일에서 12일 사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오늘 날짜를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불거진 주요 의혹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직접 소명하게 됩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죠? 네,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말씀하신 대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성남FC가 성남시 입장에서 제3자에 가까운 별도 법인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기업들에게 대가성 뇌물을 주도록 주문한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등 현안 해결과 후원 과정에서 양측이 암묵적으로나마 대가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민원 문건 등을 여러 정황 근거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이 대표는 이 같은 결정들이 모두 성남 시민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한 거라며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주문한 공무원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나 창념성을 해쳐야 하는데 성남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행정적인 판단을 한 게 이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출석 전부터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반박해온 만큼 10일 검찰 조사에서도 팽팽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송대인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여야 공방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지난달 29일에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야당 의원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느냐면서 북한과의 내통설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의혹 제기 때도 이적 행위로 몰더니 황당한 음모론까지 제기한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군수내부 문책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 북한과 내통했다니 황당하다면서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알았고 지도를 아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반면 역시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포병 출신인 김 의원이 어떻게 아느냐면서 전문도 아닌데 아는 척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입장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조금만 아는 서울 시민이라면은 저와 같은 의혹을 가능성을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기초 상식인데도 군은 그걸 분석하는데 10일이 걸렸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대통령 안보실은 그걸 그 대통령도 당일날 보고를 받았다 했잖아요. 보고 받으면서 그런 의문을 안 가진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거죠. 김병주 의원 정과가 뭐예요? 포병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장공포병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역들로 있는 장군을 포함해서 이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한국 포병이에요. 저는 보병이고 이 전문도 아닌 걸 가지고 아는 척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고 오도하는 거예요. 네, 오늘의 전국 현안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 금지구역, 서울에 있는 비행 금지구역까지 들어왔다 나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근데 오늘 공방을 보면요, 여당에서는 야당 의원이 무인기 침범을 먼저 알았다는 건데 그 경위와 정보 출처를 밝히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먼저 여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 저도 여당이지만 네. 뭐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요. 저렇게 어떤 조언이라든가 미처 여당이나 정부에서 알지 못했던 것들이나 네.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또 야당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조언을 또 잘 들어서 중요한 거는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아 이게 지금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네. 정말 잘해야 된다. 걱정이다. 불안하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국가 안보 같은 거는요. 여야가 정쟁을 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야당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아 그러냐. 우리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생산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요즘 왜 이렇게 서로 간에 그냥 심심하면 유치하게 서로 공방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국회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그 양당의 정말 망국적인 어떤 대립 이거 사실 국민들도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부추기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우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는 군수내부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 이제 대통령실은 군 내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으니 그게 먼저다라는 주장이에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잖아요. 뭐 군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 뭐 합참의장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본인의 지금 사과는 그냥 의아무야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저는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이건 군의 신뢰의 문제잖아요. 예, 예. 작년 12월 26일 날 무인기에 뚫리고 또 이제는 용산까지 뚫렸다는 거를 알면서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뒤늦게 알았는지 어찌됐거나 무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국민을 속인 거잖아요. 예. 거짓말했고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문제 제기한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국방장관은 나는 그거 안 뚫리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합참에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또 이 정부 여당 쪽에서 뭐 이적행위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로 밝혀졌으면 예.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확신에 차서 하지 말고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면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일주일 전만 해도 이렇게 펄펄 뛰면서 난리를 쳤는데 이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의 상황이 더 적반하장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저는 2010년에 기억나시죠? 연평도 포격 사건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군 미필이었던 안상수 대표하고 삼성장군 출신 황진아 의원이 연평도 거기 포격 현장에 가서 보온병, 그을린 보온병 2개 들고 예, 이거는 예. 76mm 포탄, 이거는 122mm 방사포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 나실 겁니다. 그때 얻은 별명이 보온 안상수 아니었습니까? 예, 예. 딱 그 생각이 나요. 지금 한규 국방위원장이 어떻게 되겠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황진아 의원 삼성 장군이었는데 왜 보온병 들고 포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얘기를 해야지 예. 적반하장격으로 이거는 무슨 내통했다 이런 얘기 해가면서 몰약까지 하는 것.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건 이거는 너무나 그 책임을 회피하는 프레임 전환인데 네. 정부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예. 제가 볼 때 어쨌든 이게 합참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네. 어쨌든 이걸 인지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은폐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합참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아마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진상이 도대체 뭔지 제대로 아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뒤늦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걸 예. 좀 좀 머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자꾸 야당을 공격을 하면서 이걸 다시 어떤 양비론적인 그러면서 예.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것이 이제 뭐 다른 자잘한 사안들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국가의 안보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네, 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양당이 좀 협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의 협력 그리고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다 동의할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여당 그리고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이 합참이 왜 이것을 알지 못했는지 이런 예.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무인기 사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군이 상당히 현대화되고 뭔가 기능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발전을 했습니다만 뭔가 그 내부의 운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과 저는 국민들을 또 안심시키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가 전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야당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자꾸 신경전을 벌이고 말싸움을 하다 보면 이건 뭐 같이 전략을 논의할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또 불안해지는 거죠. 오늘 정치권 공방 계속 또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듣고서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정부는 비행 금지 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경계화 작전에 실패해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문란입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더 센 말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도 하지 않고 정신 무장 상태를 해제해 놓은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무슨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국방 무능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초대형 안보 참사다. 그래서 반드시 군 지휘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고요. 주호영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무인기가 2017년 6월에 37일 동안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 주호영 대표가 2017년 6월에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왔었던 그 내용을 또 이야기하면서 문정부도 책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사실은 그 역대 정권들의 어떤 좀 소홀한 부분들이 다 쌓여서 생긴 일이죠. 예. 그래서 뭐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들은 다 쌓여서 생기는 거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네. 뭐냐면 지금 누구 잘못을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해결해야 되는 주체는 현 정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다. 국민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 얘기가 예. 우선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무인기 한 대 넘어온 북한 무인기 한 대가 네. 그 용산 대통령실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놓고 군 발표가 다르고 지금 국정원 발표가 달라요. 국정원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군은 오늘도 또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국정원하고 군이 이렇게 어떤 현안을 놓고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렇게 상황이 무슨 마치 덤앤더머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그 진상 규명과 또 이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군이 이제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촬영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네. 군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뭔가 조사를 사후의 어떤 조사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김병주 의원이 그 지난 12월 28일에 문제 제기했을 때 딱 잘라서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밝혀졌잖아요. 예, 예.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아니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군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안 보는 보수다 이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대통령께서 하시고 그러면서 이거는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거를 어떻게 국민을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설득을 합니까?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뚫린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이 뚫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전 정권 탓을 하면서 무슨 내통 얘기까지 해가면 이렇게 합니까? 네. 이 정부의 국정원하고 군조차 지금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부터 돌아봐야죠. 네. 지휘부 책임을 그러니까 경질을 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내부 조사와 감찰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군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문책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이제 구체적인 문책은 진상 규명이 먼저 돼야 되겠죠. 네, 네. 예, 그래서 누가 어떻게 잘못된 이런 것들이 나와야 거기서 어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나오는 거는 그 맞는 얘기예요. 예, 예. 다만 이제 이것이 뭐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다 혹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혹시 비춰지지 않게끔 네. 어쨌든 저는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예. 지금 어쨌든 우리 집권 세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 조사 감찰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소상하게 자세히 어떻게 해서 열흘 동안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는 반드시 국민께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2차 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사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증인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공직사회 전반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병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퇴할 수 없다는 그 증인의 생각은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라기보다 저의 각오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키기 위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생각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의 의지라고 했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러나 누가 봐도 그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게 읽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때 여러 가지 그 망언과 실언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잖아요. 저도 폼나게 사표 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만둘 의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누군가가 잡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건 임명권자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죠. 신년에는 개각 없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포함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각 없다, 계획 없다. 이거는 이상민 장관도 경질할 의사가 없다. 이런 걸로 읽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임명권자의 의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무슨 막연하게 책임을 다 지라. 그러니까 국민의 재난에 대해서 기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재난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라. 이건 참사 초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었거든요. 예. 어느 날 쑥 들어갔어요. 그게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 상황 좀 물어볼게요.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모든 그 국정조사도 끝나고 경찰의 수사도 끝나면 조사도 네. 끝나면 경질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끝나고 혹시 이렇게 예. 정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좀 나왔는데 예. 이제 개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네, 네. 그럼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는 워낙 아끼시는 모양이에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야당의 해임 건의하는 게 공세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우리가 여론조사도 계속 봤지만 이제 과반 이상이 이 경우에는 장관이 어쨌든 무슨 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는 어떤 포괄적 그 마무리 수순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국정조사 하고 나서 그냥 뭐 밑에 뭐 경찰서장하고 몇 명 처벌하고 그냥 끝난다. 158명이 돌아가셨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좀 이걸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 보이는 게 아마 이후의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내년에 총선을 위해서도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만이 알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출석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0일 날 출석하기로 했네요. 다음 주 화요일. 네. 예. 본인이 며칠 전부터 출석해서 당당히 조사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아니 오늘 아침에 이제 회의 이후에 기자들 질문에 답을 특별히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논의 중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표가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당당하게 나가서 할 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전부 다 출석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게 생각보다는 이제 오늘 좀 빨리 정리가 돼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그 혐의 없음 그리고 나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본인이 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가서 뭐 그리고 나갈 바에는 다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또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좋겠죠. 지난주 28일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잖아요. 초반에는. 네. 이제 추후에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조율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10일 출석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측근인 정성호 의원도 뭐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주변에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충원도 있었을 분리 것이고요. 대응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그리고 그것도 원로들의 영향이 있을 어떤 것이다. 원로들의 어떤 또 이런 여러 가지 조언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약간의 이제 당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표가 결심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월요일 날 10일 화요일인가요? 예. 나가서 아마 소상히 아마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현주 전 의원께서 변호사시니까 네. 출석을 하겠다. 당당히 출석해서 네. 조사를 받겠다. 네.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세요? 어디? 출석하면서. 출석하면서요. 뭐 본인의 어떤 이 사건에 대한 입장들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뭐 주장할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평소에도 주장하시지만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실 것 같고. 그렇군요. 예. 네.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나가서 마무리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대표가 야당의 대표가 계속 출석을 안 하고 사건이 질질 끌리게 되면 네. 국정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를 이미 벗어났어요. 그래서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본인이 빨리 출석을 해서 어쨌든 마지막에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피의자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빨리 끝을 내고 네. 이 여야 간에 협치하는 상황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오전 10시 반이라고 했죠? 네.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정부의 현안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군은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핵심 지역까지 드나든 정황을 미리 파악하지는 못했다면서 일각의 은폐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일련의 분석과 대응 과정을 설명하며 군은 지난 1일까지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의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침범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과 레이더 전문 평가단을 포함한 검열관 20여 명이 관련 부대들의 상황 조치와 정밀한 항적 조사를 위해 검열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은폐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부분은 없다면서 과정상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을 말하려고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군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행 금지 구역 P-73이 축소돼 북한의 무인기에 서울 핵심 지역 침범 사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시절 P-73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의 A구역과 4.6km의 B구역 등 총 8.3km 반경에 설정됐었는데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3.7km 반경으로 변경됐고 B구역은 없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B구역을 없애 대응 태세가 더 강력해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B구역은 버퍼존, 즉 완충지대인데 작전을 제한하던 완충지대를 없애면서 요원들의 작전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의 하락세가 9개월 만에 둔화했는데요. 매수 심리도 소폭 회복세를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지수 60대 저조한 수치지만 추락하던 매매 수급 지수가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정책으로 8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4.1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상승 전환한 건 지난해 5월 첫 주 이후 처음으로 8개월 만입니다. 설을 앞두고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입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 현황을 보면 79개 품목 중 45개 품목의 평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농산물에서 팥은 1kg당 2,738원으로 47% 올랐고 식용유가 26%, 밀가루는 28% 상승했습니다. 또 바지락이 66%, 명태는 29%, 닭다리는 28%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만든 제품과 기술이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보여주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도처럼 굽이치는 화면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올레드 패널 260장을 이어붙인 초대형 조형물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런 고화질 패널을 장착하고 주변 연결선을 없앤 LG전자의 올레드 TV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선 올레드는 완벽하게 선을 없앤, 그래서 더욱더 큰 몰입감과 자유로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애플까지 수십 가지 전자기기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을 통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작은 기기 하나로 지방 곳곳에 있는 200여 개 가전제품을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SKT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도심 항공교통을 제시했습니다. 전기를 동력 삼아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인공지능이 하루 일정을 정리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현대 HD는 무탄소 암모니아 선박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운반선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운항 선박과
차세대 선박 전기 추진 시스템은 CES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I think it's the future. It's must. Like the fuel gonna end, so you need to find renewable energy to move and transport all this big industry. 이처럼 우리 기업이 보여준 최첨단 기술과 미래 청사진은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수상작이 100여 개로 기술 강국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김치를 주문했는데 배송된 김치 상자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업체 측에선 원인 조사에 착수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치가 들어있다고 적힌 종이 상자. 흔들어 보니 김치 말고도 무엇인가 들어있습니다. 손잡이 용도로 뚫린 구멍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동물, 살아있는 쥐였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말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김치를 주문했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놔두고 상자만 제가 들고 갔는데 식탁에 올려놓고 칼로 자르고 뚜껑을 딱 열어서 뭐가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 드는데. 심하게 놀란 A씨는 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테이프로 상자를 둘러쌌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을 받은 업체 측은 1시간 만에 김치 상자를 회수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고객센터로 연락을 드리고. 해당 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김치를 먼저 사들인 다음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김치 상자에 쥐가 들어간 원인을 자체 조사 중이라면서도 제조와 배송 과정에서 들어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물류창고의 방역 체계도 갖췄기 때문에 살아있는 쥐가 상자에 들어갔다면 몰랐을 리 없다는 겁니다. 또 배송한 아파트가 3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라서 배송 이후에 상자 틈으로 쥐가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쥐가 들어있던 김치 상자는 이른바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 방식의 보냉 상자에 담겨 아파트 14층 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제보했다며 업체가 제시한 보상안은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해외 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58명 가운데 80%인 208명이 중국에서 들어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확진자 수는 어제 137명에서 하루 만에 71명이나 늘어났고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제 70%에서 오늘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수치는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된 단기 체류 외국인과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중국발 내국인, 장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가 포함된 겁니다. 공항에서 검사받는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은 어제 하루 12.6%로 집계됐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이어 내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는 어제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앞서 지난 2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와 Q코드를 통한 검역 정보 사전 입력 등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면서 의심 환자가 일주일 사이에 10% 증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60.7명으로 집계돼 직전 주보다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겨울 독감 유행 기준인 외래 환자 1000명당 4.9명에 12배가 넘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7세에서 12세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154.6명, 13세에서 18세는 133.7명에 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는 해마다 이맘때쯤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벌써 13년째
쌀 3,900포대를 기부해 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천사를 만나기 위해서 박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서울 월곡동 주민센터 앞. 20kg짜리 쌀포대를 한가득 실은 트럭들이 연달아 들어옵니다. 해마다 설을 앞두고 쌀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20kg에 달하는 쌀포대를 나르기 위해 동네 주민 40여 명이 총 출동했습니다. 쌀을 맞이하고 내리는 일은 이제는 월곡동의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천사가 이곳 주민센터에 보낸 쌀은 3,900포대, 78톤. 시가로는 2억 원에 이릅니다. 온정의 손길은 1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천사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올해도 그저 구청으로 전화해 쌀을 보낼 테니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든든히 날 수 있게 잘 부탁한다는 짤막한 말만 남겼을 뿐입니다. 매년 이 얼굴 없는 천사분에게 좀 실물을 밝혀달라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런데 본인께서 극구 사양을 합니다. 쌀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뜻깊은 나눔에 동참하려는 주민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역 어르신 100명이 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을 마련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6년째 아침에 쌀을 나르는 봉사를 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쌀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취약계층의 따뜻한 밥 한 끼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새 사회의 선순환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넉 달 사이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의 집에서 나온 혈흔은 숨진 전 여자친구 A씨와 지인 B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현재 연락이 닿은 상태여서 경찰은 추가 피해자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이기영의 집에서 나온 혈흔의 감식 결과를 일산 동부경찰서에 보냈습니다. A씨의 혈흔은 범행 현장인 안방에서 다수 발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과거 언론사 중견기자 여럿과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 파악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김 씨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9년 한 일간지 기자가 김 씨에게서 6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듬해까지 각각 다른 일간지 기자 2명에게도 9천만 원, 1억 원씩이 건너갔고 한 방송사 기자가 명품 신발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6일 정오부터 7일까지 36시간에 걸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자국 군인들에게 휴전을 명령했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교회 수장 키릴 총대주교가 이 시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해달라고 촉구한 것을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키릴 총대주교는 전쟁 당사국이 6일 낮 12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휴전을 하고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정교회 성탄 기간 휴전을 명령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이 산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휴전 명령에 대한 반응을 묻는 기자 질문에 푸틴의 말에 대응하기가 주저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의장 선출의 열쇠를 쥔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오면서 사흘째 의장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프리덤 코커스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하원이 의장 선출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유력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계속 반란표가 나오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못한 겁니다. 10차 이상 투표 기록을 세운 건 164년 만인데 공화당 내 이탈표가 줄지 않으며 공전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have been drawn into is imperiling our national security. It will imperil the ability of this government to deliver basic services.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입니다. 투표 때마다 나오는 20표 정도의 이탈표 가운데 19표가 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친트럼프 인사들이 주축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설득도 먹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I think it's really disrespectful to not only the people in Congress but voters because it's an incredible waste of time for people. 반란의 목적은 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더 강력한 야당이 돼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하원 의사규칙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카시 원내대표는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기준을 의원 5명으로 낮춘 데 이어 이들 요구대로 개별 의원도 가능하게 추가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당내 경선에서 메카시 원내대표 선출을 좌절시켰던 이들은 당 안팎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또 다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데다 미국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당분간 전국 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많이 추우셨죠? 그리고 지난 한 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닥토닥 해주세요. 2022년도 나오면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제 몸을 바쳐가지고 우리랑 이겼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당대표 출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해 온 사람이 당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입니다. 사전에 혹시 의논을 하시거나 사전에 얘기하시거나 그러신 건 없어요?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겠죠. 의원님 오늘 권성동 의원 불출마 선언했는데 전당대회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희생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행사에 나경원 부위원장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 그 긍정적인 연대 기대해도 될까요? 나 부인장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 바가 없고. 지금 막 도착하셨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마무리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무엇보다 사실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에서 말씀 제일 잘하는 분이 여러분 누구세요? 배현진. 아이고, 나경원. 말씀 제일. 죄송한데 권성동 의원님 겨냥하신 것 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저는 저를 겨냥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윤석열! 김기현! 배현진! 감사합니다. 나경원! 자, 나경원! 안철수!
절기 소환인 오늘 추위 걱정은 없지만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은 여기에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욱 악화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부산과 울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고요. 수도권에는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 부산과 울산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퇴근길 무렵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오후 6시를 전후해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도 많은 곳에 최고 10cm 이상,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도, 대전과 대구도 1도, 광주는 2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4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눈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